지금 보면은 이자가 많이 나오고 세금이 많이 나와도 그때보다 집값은 올랐으니까 집 산 게 맞다, 영끌한 게 답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붕괴가 되는지 그 붕괴 과정을 좀 보시려고 하는데요. 작년 한 7월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나왔죠. 영끌이 답이다, 영끌이 옳았다. 올해도 그런 이야기 하긴 해요. 작년 이야기하면서 주택가격이 40% 급등했고 10명 중 9명은 대출로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 최선의 선택이었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가계자산 증가했다. 근데요, 중요한 건요, 자산만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했으면 정말 증가한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요, 가지고 있을 때 막 사가지고 올랐어요. 아, 나는 돈 많이 벌었다.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살 당시보다 비싸게 팔지 못했으면, 요때 팔았으면 망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로 내 돈이 됐을 때가 중요한 거죠. 보면 지금은 영끌 죽는다는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끌족 하우스푸어로 전락 우려라고 하는데요. 영끌족은 원래 하우스푸어입니다. 카푸어가 뭐예요?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무리해서 비싼 차를 산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죠. 왜 카푸어예요? 버는 돈의 대부분을 차 할부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차를 사서 비싼 차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푸어다, 푸어.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적정선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라는 게 카푸어죠. 근데 왜 하우스에 관해서는 이미 영끌했다는 것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억제를 하고 대부분을 비소비 지출로 내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왜 집값이 떨어져야만 하우스푸어가 되느냐? 영끌을 한순간부터 이미 하우스푸어예요. 수도권은 희소성 때문에 오른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난리 개난리를 치더니 결국엔 수도권 집값은 하락도 아니고 추락이다 지금. 그런데도 글을 올리고 있어요. 영끌로 매수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왜? 올랐으니까. 1년 동안의 변동률 살펴보면 빨간색이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빨리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투자자들이라면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가 집값보다 덜 올랐느냐? 물론 지금은 죽쓰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안전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집값보다 덜 올랐느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 예전에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6만 전자 떨어졌죠. 그러면 7만 전자, 8만 전자 때 산 사람들 어때요? 장투하는 사람들보다 팔아치우고서 지금 막 사람들 빨리 손절하고 빠지고 있죠. 왜 주식은 저런데 부동산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삼성이 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집값이 먼저 망할 것 같아요? 특히 수요 없는 지역들? 수요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세금이 늘어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거는 빨리 팔고 나중에 다시 사라. 근데 집은요? 버티래요. 집이야말로 오히려 빨리 팔아야 되죠. 왜? 집은 팔기는 힘들고 사기는 굉장히 쉬우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돈이 있어요? 집을 사고 싶으면 팔겠다는 사람들은 넘쳐나요. 근데 막상 내가 팔려고 하면 경쟁을 해야 돼요. 주식처럼 그렇게 쉽게 팔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파는 데 있어서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위험할 때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서 팔아야 되고, 살 때는 나중에 언제든 다시 주식처럼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건설사가 일조적인 그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2030 다시 아파트 산다. 그러면서 4월 동안 주택 구매한 사람 40% 이상이 2030이다. 2030 아파트 거래량 엄청나게 증가했다. 볼까요? 2030 매매 현황입니다. 요게 증가한 거예요. 요만큼이. 부동산원이니까 신고일 기준인데,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4월, 5월까지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3, 4월에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매매 거래 비중 보면요, 비중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게 막 역대 최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요, 비중 얼마나 올라갔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오히려 거래량 떨어지면서 2030 매매한 거래 현황이 굉장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역대급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오가 오도록 이야기를 하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착오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수익을 얻는 행위, 그거를 사기라고 합니다. 지금 언론이 사기를 치고 있다. 비중이 올라갔다고 해서 막상 거래량 자체는 아직도 박살난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2030이 열심히 매입하고 있는 척, 아직도 영끌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고 기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요, 금매물도 안 찾는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외곽부터 무너져가고 있죠. 자, 보면은 과거에는 중심부부터 하락세가 퍼져갔다면 현재는 외곽부터 중심부 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거 보면 외곽부터 무너진다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과거엔 중심부부터 무너졌고 중심부가 무너지면 외곽은 당연히 무너진다. 이런 방송을 많이 했지만 외곽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는 중심부 위주로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블 세븐이란 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품이 꺼져야 되는 상황에서 안 꺼지고 계속 부풀렸죠. 그래서 풍선 효과니 뭐니 해가지고 별 말도 안 되는 곳까지 거품이 다 꼈다. 그런데요, 원래 빠지는 거 보면요, 버블 세븐 위주로 빠졌죠. 여기가 많이 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거품이 다 꼈어요. 전반적으로 거품이 다 꼈으면은 당연히 입지가 떨어지는 데부터 빠진다. 지금도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똘똘한 채가 말이 안 되는 이유. 일단은 비싸죠. 똘똘하지가 않죠. 그리고요, 똘똘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다주택 정리가 필요해요. 근데 다주택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다주택 정리를 해서 똘똘한 채를 지금 사고 싶을 거예요. 세금을 줄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다주택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주택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2030 매입하고 있다. 영끌이 오렸다. 지금이라도 영끌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겠어요? 다주택을 정리해서 똘똘한 채를 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똘똘한 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똘똘한 채 수요가 없어요. 똘똘한 채가 뜬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신고가 찍은 거 몇 건만 들고 와가지고 똘똘한 채 뜨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요. 자, 서울 거래량 개박살 났죠? 똘똘한 채는 보통 서울에 있죠? 거래량이 개박살이 났는데 이 박살난 거래량마저 대부분이 6억 이하래요. 그럼 똘똘한 채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뭘 똘똘한 채가 뜨고 있냐? 그러니까 신고가만 보여주면서 똘똘한 채가 뜨고 있고 이게 집값을 견인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영끌해라 라고 말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정리를 해서 한 채만 남겨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무도 안 사고 있으니까 자꾸 부추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기사 나와요. 30대 10명 중에 6, 7명이 금리 올라도 집 살 의향이 있다. 일반 가구 한 40%가량이 금융상품 이용하고 65.3%가 1가구 1주택 꼭 필요하다. 향후 주택 구입 의향률 전년 대비 상승. 그리고 이거 21년이에요. 5월이 돼서 작년 자료를 들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뭐 사야 된다, 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 자, 여태까지 조사랑 큰 차이점이 있죠. 청년 전세 자금 보증이 주거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전세를 많이 빌려줘라 라고 하면 전세 가격으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내년엔 집 사겠다. 즉 1년 내에 집 살 의향을 물어봤었죠. 지금 적어가지고 사람들 수요 많다 보실 게 아닌 게, 집 살 의향이 있다. 언제 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솔직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피해가 안 갈 정도의 지출이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 사는데 월세비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만약 집을 사도 그 정도 이자밖에 안 나간다 라고 하면 집 살 의향은 누구나 있겠죠. 그러니까 집 살 의향을 묻는 거예요.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집 살 의향 가진 사람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렇게 60 몇 %가 이야기를 하는데 2030, 특히 지금 40%가 넘게 사고 있다는 2030 무주택자 2년 안에 집 사겠다가 10명 중에 1명뿐이다. 그러니까 보면 2030, 20까지 합치면은 10명 중 60%가량 향후 거주주택을 구매하는데 2년으로 하니까 5분의 1로 확 줄어버린다 라는 거죠. 영끌을 왜 했느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부담 또는 공포감이죠. 또는 한탕주의가 섞여 있죠. 이게 있었는데 이 전제가 깨져버리면요, 영끌은 100% 잘못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지고서 집을 마련했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만큼은 그대로 자산 손해예요. 근데 빚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올라서 내 자산이 늘면은 역시 빚은 변하지 않으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망해요. 왜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빚 못 갚겠으면 부동산 팔아서 갚으면 되지. 빌리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주리라고 받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못 갚게 되면은 집 팔아서도 갚으면은 내가 돈을 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100전 99승 했다가 1패하면 지는 거예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동산으로 엄청 승승장구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망해서 망한 거예요. 자, 경기도권에서 시작해서 일산에서 아파트를 사서 6천 분양받아서 1억 4천에 팔았다. 플러스 8천이죠. 또 2억에 분양받아서 대출 또 껴서 4억 5천에 팔았죠. 그러면은 플러스 2억 5천이죠. 계속 자산 늘고 있습니다. 또 2배로 풀어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2배 하다가 갑자기 팔리지도 않고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했다가 망했다. 그래서요, 10억 빚을 내서 플러스 자기 돈 3억 원에서 집을 샀는데 이 집이 10억까지 떨어지면서 모아둔 자산이 한 방에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베팅이 커진다,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사기 당하는 유형도 늘 똑같죠. 예를 들어 폰지 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터졌던 모 폰지 사기 비슷한 코인 사기처럼 그러면은 1년에 20% 내준다 라고 해봐요. 처음에 한 100만원 맡겨봐요. 120만원 주네? 그럼 한 두세 달 받으니까 되게 이득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억을 맡겨볼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1억 먹고 날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60만원 이득 보고 수익률 60% 나오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한 방에 가는 게 그런 상황이에요. 영끌도 늘 똑같고 거기다가 빚을 더 못해서 더 좋은 집을 사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 번 떨어지면 쑥 가는 거다. 지금도 영끌이 판을 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아닙니다. 자,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요. 6월 보유세 이전에 2030에게 떠넘겼는데 세금 줄이려고 요거마저도 줄이고 있는 거다.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명의를 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양도성 거래로. 그리고요. 영끌은요. 어떻게 망하느냐. 승승장구하다가 한 방에 망한다. 그래서요. 이 한 방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팔아야 돼요? 눈썹 위에서? 상투 끝에서? 번개머리 세워가지고 번개머리 끝에서요? 아니에요. 세계 추세를 보고 위험이 감지됐을 때 팔아야 된다. 그런데도 지금 모든 위험이 다가오고 있고 회색 코뿔소라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영끌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들이 정리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지금 내가 부자가 될 것인지 호구가 될 것인지 답이 나온다. 부자를 꿈꾸고 들어갔지만 호구당에서 나오는 미래가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